미래의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날, 저는 일부러 낡은 가디건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사도우미 취급을 하며 화장실 청소를 시키더군요. 제 아들을 기만하고 저를 능멸한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고요한 주말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그런 평화로운 시간이요. 제 나이 72. 이제는 이런 소소한 아침의 여유가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오곤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평범한 동네 할머니로 알고 있어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갑 깎는 걸 즐기고 낡았지만 손에 익은 가디건을 즐겨 입는 그런 사람으로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요. 제 서재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의 두툼한 분기별 보고서였죠. 빼곡한 숫자들과 사업 계획들을 보고 있노라면 박민서 회장으로서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곤 해요. 수백억 원의 자금이 오가고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자리, 날카로운 판단력과 냉철한 이성이 요구되는 아주 무거운 자리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코끝을 맴도는 건 잉크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참기름 냄새였어요. 보고서 옆에는 아들 도연이에게 가져다 줄 밑반찬 통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 유일한 아들, 도연이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을 좀 만들었죠. 한 손으로는 재단 서류에 결제 사인을 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장조림에 들어갈 메추리알을 까고 있었으니 누가 보면 참 우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제 삶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를 일군 회장 박민서와 아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유일한 낙인 엄마 박민서. 저는 이 두 개의 삶을 수십 년간 오가며 살아왔어요. 아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숨기는 건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 아들만큼은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삶.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그 평범함을 제 아들은 꼭 누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연이는 제가 작은 상가 몇 개를 가진 그저 그런 건물주 할머니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능력을 인정받는 아들을 보며 저는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밑반찬 통을 보자기에 곱게 싸고 저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 안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들이 즐비했지만 제 손은 늘 그렇듯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으로 향했죠. 무릎 나온 헐렁한 바지에 발이 편한 푹신한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니 영락없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입어야 할 옷이었죠.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로 보이고 싶었어요. 집을 나서 한남동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제가 사는 소박한 동네에서 점점 화려한 도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낮은 상가 건물들이 어느새 높고 웅장한 빌딩들로 변해 있었죠. 제 아들이 바로 저런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둥지를 틀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도연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애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회사를 일궜던 젊은 시절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한남더일 아파트 정류장에 내렸을 때 주머니 속 낡은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뜨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죠. 어머니, 어디세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잖아요. 응, 버스가 조금 막혀서. 이제 막 아파트 앞이야. 너는 어디니? 아,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터져서요.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수진 씨가 먼저 가 있으니 먼저 올라가서 수진 씨랑 얘기 나누고 계세요. 금방 처리하고 달려갈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 마음이 예뻐서 저는 괜찮다고 일부터 보라고 아들을 다독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한편으로는 둘만 있게 된 상황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편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도연이가 입이 마르도록 쫒쫒하고 착하다고 칭찬하던데 제 상상 속에서 미래의 며느리는 아들처럼 선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따뜻한 기대감을 품고 저는 아파트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남더힐,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들만의 성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뽐내고 있었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로비를 지나 아들이 알려준 동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올라갔고 마침내 펜트하우스라고 적힌 층에 멈췄죠. 묵직한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심장이 작게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최수진, 바로 그 아이였죠. 아들이 보내준 사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인형 같은 외모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잡지에서 방금 튀어나온 모델 같았죠. 몸에 딱 붙는 실크 원피스는 어느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고 가느다란 목에는 잘게 부서진 다이아몬드가 밝힌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메이크업까지.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아이의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 아이의 시선은 제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에 잠시 머물렀다가 무릎 나온 바지를 거쳐 흙먼지가 조금 묻은 낡은 운동화에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경멸과 의아함이 뒤섞인 아주 미묘한 표정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요. 아주머니? 그 아이가 저를 부르는 첫 호칭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닌 아주머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늘 오기로 한 가사 도우미 맞으시죠? 아, 그랬구나. 이 아이는 나를, 아들 이도연의 어머니를 시간제 가사 도우미로 착각한 거였어요. 제 소박한 옷차림이, 화장기 없는 늙은 얼굴이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겠죠. 제 손에 들린 낡은 보자기를 보고는 청소 도구나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안에는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밑반찬이 들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 구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힐끗 쳐다보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아이의 세상에서 사람은 입고 있는 옷과 사는 곳으로 계급이 나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아이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분류된 것이었죠. 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눌렀어요. 여기서 제 정체를 밝히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영원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겠죠. 제 머릿속에서 박민서 회장의 냉철한 이성이 속삭였어요. 이건 기회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본성을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아이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몸을 비키며 들어오라는 듯 턱짓을 했어요. 어머니, 곧 오실 시간 다 됐는데 늦으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바로 청소 시작하셔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의 집,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의 초대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어요. 따뜻한 환영 인사도, 미소도 없는
차갑고 낯선 공간으로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청소 끝내야 하니까 서두르세요. 그 아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제게 명령했어요. 순간 당혹감에 할 말을 잃었죠.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따뜻한 며느리를 기대했던 제 순진한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대신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냉정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어떤 아이인지, 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오늘 이 늙은 가사도우미의 눈으로 똑똑히 봐주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따뜻해야 할 첫 만남의 공간에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관문을 넘어 아들의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과 저를 분리하는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압도한 건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 바닥과 뻥 뚫린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었죠. 미니멀리즘이라고들 하던가요?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놓인 소파 하나, 테이블 하나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아이, 최수진은 바로 이런 세상에 사는 아이였던 거예요. 거실은 됐고 화장실부터 시작하시죠. 우리 어머님, 그러니까 도현 씨 어머님이 결벽증이 좀 있으셔서요.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아주 질색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 아이는 소파에 우아하게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손톱을 매만지며 던지는 말투였죠. 제게 어머님의 취향을 설명하는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할 까다로운 세계라고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화장실은 이미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청소할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들었어요. 한참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는데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참, 일 시작하기 전에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하도 흉흉한 세상이라서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 저기 거실에 걸린 그림, 백남준 작가 오리지널 작품이라 꽤 비싸거든요. 혹시라도 흠집 내면 월급에서 깐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조심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수건이 멈칫했어요. 평생을 내 이름 석자의 무게로 살아왔는데 이른이 넘어 타인에게 신분증을 검사당하는 이 굴욕감, 월급에서 깐다는 협박까지.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계급적 갑질이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제 낡은 지갑에서 주름진 신분증을 꺼내 그 아이에게 건넸어요. 그 아이는 신분증을 한 손으로 받아들고는 벌레 보듯 훑어보고는 테이블 위에 휙 던져놓더군요. 제가 다시 묵묵히 화장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명랑한 벨소리가 울리더니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상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죠. 지연아. 나 지금 도연 씨 집이지. 왜? 시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가사도우미 불렀잖아. 방금 왔어. 근데 완전 할머니가 왔네. 제대로 할 수나 있으려나 몰라. 목소리가 화장실 문틈으로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죠. 도연 씨, 마마보이인 거 하루 이틀이니 능력도 없으면서 엄마 돈만 믿고 사는 거지 뭐. 괜찮아. 결혼만 하면 그 돈 다 내 건데. 그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시골 부자 같더라. 몇 번만 살랑살랑 웃어주고 싹싹하게 굴면 홀라당 넘어가서 전 재산이라도 다 줄 타입이야. 내가 그런 노인네들 다루는 건 전문이잖아.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구워 삶아서 재산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지 벌써부터 계획 다 세워놨다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을 능력 없는 마마보이로, 저를 구워 삼기 쉬운 시골 부자로 취급하는 저 목소리.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차게 식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가치를 평생 지키며 살아온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이건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었어요. 영상 통화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그 아이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콧소리가 잔뜩 섞인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죠. 오빠, 나야. 응, 지금. 지금 그 남자 집에 와 있지. 아니야. 보고 싶긴 누가 보고 싶어. 그냥 조건이 좋으니까 만나는 거지. 오빠가 내 진짜 사랑인 거 알잖아. 응, 오늘 저녁. 당연히 만나야지. 시어머니 될 사람 온다고 해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나가려고. 끝나고 바로 달려갈게. 보고 싶어, 오빠. 오빠.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 아들은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건 좋은 남자였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다른 곳에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내 아들이, 내 순진하고 착한 아들이 이런 끔찍한 연극에 놀아나고 있었다니. 저는 기계적으로 청소를 마쳤어요. 화장실을 나와 거실 바닥을 닦고 먼지 하나 없는 테이블을 다시 한번 훔쳤죠. 제 머릿속은 차갑게, 아주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박민서 회장으로서의 제 두뇌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오직 상황 분석과 해결책만 생각했죠. 이건 더 이상 예비 며느리의 인성을 테스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인생과 제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현관문 쪽에서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가 온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이 모습으로 아들과 마주칠 수는 없었어요. 아주머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일당은 다음에 와서 받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꾸벅 숙이며 최대한 초라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보자기에 쌌던 밑반찬 통을 다시 챙겨들고 도연이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반대편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아들의 어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와 다시 차가운 세상으로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단단하고 비정한 결심을 품은 어머니, 그리고 제국을 지켜내야 하는 냉혹한 회장 박민서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죠. 이제 이 싸움은 온전히 제 혼자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지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을 가장했죠. 아들 도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행복해 보였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었죠. 수진 씨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장소는 롯데호텔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이미 예약까지 해두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존경이라 가사도우미 취급을 하며 온갖 모욕을 주던 아이가 이제 와서 존경을 운운하다니요. 그 아이가 꾸미는 연극의 다음 막이 올랐음을 직감했죠.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의 관객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연출하는 새로운 막을 올릴 생각이었죠.
그 아이가 판을 깔아주었으니 저는 그 위에서 마음껏 춤을 춰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더없이 상냥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깊은 생각을 다 해주고 참 고마운 아가씨구나. 물론 가야지. 엄마도 어서 그 아이 부모님을 뵙고 싶구나. 상견례 당일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샤넬 트위드 정장을 꺼내 입었죠.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바로 박민서 회장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었어요. 목에는 은은한 광채가 흐르는 남해산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 귀에는 제 남편이 마지막 선물로 주었던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했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장대 앞에 앉아 역계 화장까지 마쳤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동네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풍파를 겪어내고 제국을 건설한 여왕의 모습이었죠. 전용 기사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G90 세단이 소리 없이 저택을 빠져나와 롯데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고 시뮬레이션했죠. 호텔 입구에 차가 멈추자 도어맨이 달려와 깍듯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우아하게 차에서 내려 약속된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습니다. 룸의 문을 열자 그곳에는 먼저 와 있던 수진이네 가족과 내 아들 도연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특히 최수진, 그 아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제 모습을 본 그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마침내는 공포로 물들어갔어요. 며칠 전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그 늙고 초라한 가사도우미가 눈앞에 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귀부인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두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저를 쳐다보던 그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아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물만 몇 모금 마실 뿐이었죠.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제게 과분한 칭찬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차가워졌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 도연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 씨가 정말 속이 깊어요. 며칠 전에 어머니 오신다고 미리 가사도우미까지 불러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최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나 보구나.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과 수진이네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어제 그 애가 불렀다는 가사도우미 바로 이 엄마였다.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조금의 감정도 싣지 않고 마치 보고서를 읽듯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며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남자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수진이와 그 부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마침내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충격과 상처로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사실을 다 말했다. 내 아들은 성인이니 마지막 결정은 내게 맡긴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마. 그렇게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났어요. 수진이네 가족은 망신과 굴욕감에 얼굴이 벌개진 채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죠. 그 후 며칠간 도연이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머리로는 제 말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했던 여자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듯했죠.
그런 아들의 약한 마음을 그 교활한 아이가 놓칠 리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였을까요? 최수진은 매일같이 저희 집 대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죠. 하지만 며칠 뒤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누군가 멀리서 그 아이가 비를 맞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예비 며느리,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냉혹한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요. 그 영상은 맘카페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진실도 모른 채 저를 비난하고 그 아이를 동정하기 시작했죠. 저는 CCTV를 통해 그 모든 것이 친구를 동원한 치밀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 아이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 도연이마저 그 연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제게 와서 애원했어요. 어머니, 수진 씨 저러다 정말 쓰러지겠어요. 매일같이 저렇게 비를 맞고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속인 여자에게 오히려 동정심을 느끼는 아들을 보며 저는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 아들의 가장 큰 약점인 선량함을 저 아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최수진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들이 제게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수진 씨가 임신 5주차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은 절대로 그 굴레를 외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저 아이는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결국 아들은 제게 말했어요. 결혼하겠습니다. 아이 아빠로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의 힘보다 거짓된 눈물이 더 강한 세상에서 저는 철저히 패배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해주마.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요. 너는 네가 판 무덤 속으로 내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될 거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미소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의 결혼 결정은 제게 내린 항복 선언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제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평온함.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전쟁을 위한 군대가 정렬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 최수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제 아들의 선량함을 인질로 잡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의 본색은 결혼 준비라는 명목 아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양가 어른들이 모여 예단과 결혼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죠. 그 자리에서 수진이와 그 부모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전문가가 작성한 것 같은 두툼한 서류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건 단순한 희망 목록이 아니었어요. 거의 청구서에 가까웠죠. 첫 장에는 현금 5억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다음 장에는 강남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그 중에서도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로열층을 콕 집어 명시해 놓고 시가 20억 원 상당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놨더군요. 반드시 수진이 단독 명의여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요. 마지막 장에는 까르띠에의 한정판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가격은 1억 원. 제 아들 도연이는 그 터무니없는 목록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을 때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죠. 이 정도는 되어야 시댁 체면에 맞죠. 저희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저를 향한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목록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우리 도연이 체면이 바로 내 체면인데 절대 흠이 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제 평온한 수락에 오히려 수진이네 가족이 더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들은 제가 노발대발하며 길길이 날뛸 거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 서류철은 예단 목록이 아니라 훗날 법정에 제출될 사기 증거 목록 1호로 분류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 마음껏 요구하렴. 내 탐욕이 크면 클수록 네가 치러야 할 대가도 그만큼 커질 테니까. 저는 제 막대한 자산이 이 싸움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서재에서 2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지난 30년간 제 모든 법률 문제를 처리해온 최 변호사에게였죠. 그는 제 말이라면 토씨 하나 달지 않고 믿어주는 제겐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전화는 강 실장에게 걸었어요. 그는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지금은 국내 최고의 보안 및 탐정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단순한 심부름 센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고 국제적인 분쟁까지 해결하는 그야말로 그림자 부대였어요. 강 실장, 최수진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봐 주게. 그 아이의 과거, 현재, 재정 상태, 주변 인물들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주게. 놓치는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재 보이지 않는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호화로운 혼수를 고르는 동안 강 실장의 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아이의 과거를 파헤쳤죠. 저는 매주 한 번씩 보고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의 SNS 기록과 주변인 탐문 결과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서의 내용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어요. 복구에는 메신저 대화 기록,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마침내 오빠라고 불리던 그 남자의 신원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저는 제가 그토록 경계했던 디지털 세상의 힘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수진이가 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SNS가 이제는 거꾸로 그 아이의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장소는 신라호텔의 영빈관, 수억 원을 들여 꾸민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꽃의 산과 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유명 연예인이 사회를 보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탐욕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아들 도연이는 멋있었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영혼 없는 마네킹처럼요. 저는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그 누구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칼날이 벼려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화려하지만 텅 빈 결혼식, 거짓된 축복, 그리고 계산된 미소들까지. 이건 제 아들의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비싸고 지루한 연극의 한 장면일 뿐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그 아이는 이제 법적으로 제 며느리가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아이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뱃속의 아이를 방패 삼아 오늘은 새 차를, 내일은 새로운 투자금을 요구했어요. 도연이는 아이를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해서인지 그저 묵묵히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려 애썼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탐욕의 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제가 그 탑을 무너뜨렸을 때의 충격은 더욱 클 테니까요. 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모이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그 아이의 화려한 연극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릴 그날을요. 시간은 이제 완전히 제 편이었어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어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그 아이의 배가 남산만 해졌을 무렵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죠. 강 실장에게서 수진이가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VIP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았어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저는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병원 VIP실은 거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과 다를 바 없었어요. 화사한 꽃바구니와 고급스러운 아기용품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거짓된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은 축제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제 아들 도연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수진이는 창백했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는 수진의 부모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이 막대한 부와 명예가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고 안도하는 얼굴들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얘 좀 보세요. 정말 천사 같지 않아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 도연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아들의 그 순수한 행복 앞에서 잠시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는 것을 저는 곧 제 손으로 부숴버려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들 어깨를 다독여주고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에게로 다가갔어요. 고생 많았다, 아가. 어서 몸조리 잘해야지. 제 상냥한 인사에 수진이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늙은 시어머니도 결국 손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눈빛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죠. 모두의 시선이 제 손끝에 꽂혔어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을 거예요. 아기는 참 예쁘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손주가 아니고 도연이 내 아들도 아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 누구도 제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저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어요.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강 실장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비밀리에 진행한 DNA 검사 결과였죠. 저는 그 종이 위 친부 불일치 확률 99.99%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조용히 가리켰어요. 그 글자를 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엄마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모두의 정신을 뒤흔들었죠. 도연이는 아기를 안은 채로 돌처럼 굳어버렸고 수진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새하얀 밀랍 인형처럼 변해갔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이런 짓을 꾸민 거예요. 수진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발악을 차갑게 외면하며 봉투에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강 실장이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수집한 그 아이의 모든 거짓말이 담긴 탐정 보고서였죠.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 테냐? 저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수진이와 오빠라고 부르던 그 남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죠. 다음 장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도현이는 그냥 물주일 뿐이야.
오빠가 내 진짜 사랑인 거 알지? 결혼만 하면 이 돈 전부 우리 거야. 조금만 참아. 아이는 당연히 오빠 아이인데 도연이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좋아 죽네. 멍청하기는. 제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보고서에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여행 사진, 통화 기록, 심지어 그 남자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금융거래 내역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가득했죠. 제가 예단이라는 명목으로 건넨 돈의 일부가 고스란히 그 남자의 주식 계좌로 들어간 기록까지요. 이 모든 것은 수진이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 아들과 저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전부 거짓말이야. 수진이는 울부짖으며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그 손을 제지했어요.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 앞에서 그녀의 거짓 눈물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죠. 그동안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던 도연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는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내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만이 남았어요. 순진하고 선량했던 제 아들이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도연이는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조심스럽게 수진이의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넌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했지만 딱 하나를 놓쳤어. 우리 엄마를 얕봤다는 거. 그 말을 끝으로 도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수진이 엄마가 달려들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도연이는 그 손을 말없이 뿌리쳤어요. 도연 씨, 제발 한 번만 하고 외치는 수진이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메웠지만 아들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죠. 쾅! 묵직한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어요. 거짓된 행복의 축제는 처절한 심판의 장으로 변했고 그곳에는 파멸의 잔해와 함께 울부짖는 죄인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복수심도 승리감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독하게 길었던 싸움을 끝냈다는 차가운 해방감만이 제 마음을 감돌고 있었죠. 병원에서 벌어진 그 소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차가웠던 전쟁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승리에 도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더럽혀진 것을 바로잡는 일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법무팀의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죠.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사랑도 신뢰도 없었던 오직 재산을 노린 명백한 사기였으니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제게서 갈취해간 모든 것을 단일 원 한 장까지 남김없이 되찾아 와야 한다고 말이에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어요. 제가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압도적이었거든요. 강 실장이 제출한 탐정 보고서,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역까지 그 모든 디지털 증거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를 단 한 뼘도 남겨두지 않았죠. 최수진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 애썼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실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어요. 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죠. 재판장은 우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무효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사기 자산 취득 혐의를 인정하여 최수진과 그 가족이 저희에게서 받아간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죠. 현금 5억 원, 20억 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세트와 온갖 명품 예물들.
심지어 신라 호텔에서 치렀던 그 화려한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판결은 최수진과 그 가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평생을 모아 장만했다던 그들의 평범한 아파트 대문에는 법원에서 나온 빨간 압류 딱지가 나붙었고 중산층으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상류층의 삶을 꿈꾸던 최수진은 이제 아이와 함께 막대한 빚더미 위에 나앉은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어요. 자신의 탐욕이 낳은 결과에 대한 혹독하고도 완벽한 대가였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결혼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훗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제 자선재단에 신설하게 되었죠.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상처 입은 아들, 도연이를 돌보는 일이었죠. 아들은 그날 이후 깊은 우울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에 빠져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박민서 회장으로서의 모든 일정을 중단했어요. 해외 출장도 중요한 계약도 모두 뒤로 미뤘죠. 그리고 온전히 엄마 박민서로 돌아가 아들 곁을 지켰어요. 저는 아들을 다그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주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아들 방 소파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죠.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마침내 제게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해주었어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번 일로 너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배웠을 거다. 사람을 보는 눈 말이다. 그날 이후 저희 모자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어요. 아들은 더 이상 제게 어리광을 부리는 아들이 아니었고 저 또한 아들을 마냥 어리게만 보는 엄마가 아니었죠. 서로를 한 명의 성숙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예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강산이 변할 만큼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큼의 시간이었죠.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제 아들 도연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예전의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제 자선재단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도록 도우면서 아들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듯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재단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서 만난 아이처럼 맑고 선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죠. 그녀는 도연이의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그의 따뜻한 마음과 사람됨을 사랑해주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며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게 사랑을 키워나갔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제 저택의 거실 창가에 서서 정원에서 함께 꽃에 물을 주며 웃고 있는 아들과 그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꾸밈 없고 소박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진짜 행복이 그곳에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고 제 아들은 이제 안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평화. 저는 비로소 제 삶의 마지막 장을 평온하게 넘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깊이로 증명되는 법이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나 재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진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한평생 쌓아온 어머니의 지혜는 어떤 거짓보다도 강하고 또 현명했답니다. 모든 시련 끝에 찾아온 평화가 그 증거예요.